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64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신병 확보가 필요한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들을 체포한 뒤 각 시도경찰청으로 보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은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각각 45명, 15명이 압송됐고 나머지 4명은 1명씩 전국 경찰관서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피싱 사기를 벌이거나 범행에 쓰인 통장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도 1명이 구금됐는데 리딩방 사기에 활용된 통장 명의자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고 있으며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또 피의자들 일부에 대해선 다시 국외로 나갈 수 없도록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송환된 64명의 피의자 가운데 신병 확보가 필요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온라인 스캠에 가담했다는 범죄의 특이성을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해 개별 피의자의 가담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멀리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행을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핵심 가담자들의 신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던 이들이 송환됐지만 아직 현지 범죄 단지에 있는 한국인의 수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취재진이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직접 대포 통장 모집 조직원 등 범죄 단지의 관계자들을 만나 잔혹한 내부 실상을 들어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 머물던 YTN 취재진은 시아누크빌 범죄단지를 오가며 자금 세탁 과정에 관여하는 30대 한국인 A씨를 만났습니다. 중국계 조직 간부들과도 친분을 쌓았다는 A씨는 시아누크빌 범죄 조직원 4~5명 중 1명 정도는 한국인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피싱 조직이 한국에서 가로챈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포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왔다가 감금됐다고 설명합니다. 통장을 팔러 왔다가 그게 잘못해서 그 돈을 이제 말 그대로 다시 물어줘야 되는데 못 물어주니까 그래서 잡혀 있다가 일을 하는 거죠. YTN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현지 대포 통장 모집 조직원과도 어렵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조선족 B씨는 장집으로 불리는 통장 모집책이 한국인들을 유인해 캄보디아로 오게 하면 조직에 직접 데리고 오는 일 등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도 학교 선배이던 이 장집의 유혹에 넘어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을 소개시켜주면 여기서 받고 장집하고 있어요. 비행기로 온다. 그러면 차 보내고 픽업해주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회사 돈 들어갔는데 못 찾고 가면 열받잖아요. 이들은 범죄단지 내부에서 폭행과 고문 등이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증언했는데 특히 A씨는 자신이 방문했던 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선 한국인 대부분이 다리를 절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갔던 사무실에 한국인 12명 있었는데 한 8명 정도는 다리를 절어요. 아마 맞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정기 고문하고 스캔해요. 현지 범죄 조직원들 사이에선 시신이 나오면 안매장 등 몰래 처리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다가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이제 바로 화상 처리하고 그것도 가면은 죽거나 일어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으면은 그냥 근처에 묻거나 버리거나. 짧은 시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이곳 캄보디아를 찾았다가는 폭행과 감금 피해는 물론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의 부검이 오늘 오전 실시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은 오늘 오전 시신이 안치돼 있는 프놈펜의 한 사원에서 공동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수사관 등 모두 7명을 파견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추가 외상과 장기 훼손 여부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부검이 끝나면 신속히 화장 등의 절차를 거쳐 유해를 송환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찌어버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양자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 양국 경찰의 협력 강화 방안,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 코리안 데스크 대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의 현지 파견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과 현지 교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기적으로 코리안 데스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개 남았지만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출국 사흘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상황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방안에 대해선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이 강조하던 전액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 외환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국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해를 했고. 김 실장은 다만 3,500억 불 가운데 투자와 대출, 보증의 비율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아직 한두 가지 남아있다며 각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요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미국 측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재차 강조했는데 트럼프 방안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화두가 되며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장 대표를 일본 극우 인사에 비유하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수꾼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구치소 성지순례라거나 내란 잔당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는 날선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내건 면회 공약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여당발 공세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란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부동산 관세 문제 등 이재명 정부가 노출한 균열을 파고들 야당의 시간이 왔는데 면회 이슈가 이를 가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의 칼끝은 정부의 11호 부동산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 차원의 부동산 TF 출범 준비와 함께 특히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전망을 정조준했습니다.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금 주도 성장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강화 카드에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서울 25개 자치구 세부 공급 계획을 거론하며 연말이나 연초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내란과 부동산 대책을 겨누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남은 국정감사 기간 서로의 약점을 부각하려는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1호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하며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폭등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서 주택 보유 수요를 충족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 기간 내내 부딪혔던 여야가 이번 주에도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사법개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1주차를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기해온 의혹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국가 파괴의 흔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에 대해선 그럴 만한 의혹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직책이 바뀌었으니 새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며 보직 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핵심 증인을 부르는 문턱을 낮추고 상임위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김현지 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회피를 막고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발표도 예고했는데 재판 소원 사안은 좀 더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사법부 흔들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감 2주차에도 여야는 사법개혁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사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오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 과정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11호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도 과거 투자했던 회사인데 민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투자했던 회사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네오세미테크입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이던 2008년 비상장 주식 만주 5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2010년 4월 신고한 보유 주식은 12,000여 주로 늘었고 이듬해엔 1억 3천여만 원에 모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민특검이 주식을 매도한 시점입니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7천여 명이 4천억 원 넘게 피해를 봤는데 민특검은 오히려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 사회이사였다가 거래정지 직후 사임한 양재택 변호사 모두 민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민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처분했을 개연성이 의심받는 지점입니다. 이에 민특검은 특검팀을 통해 지난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에서 4천만 원을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판 것이라고 간접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 대표와 친분 여부는 물론 매도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공교롭게도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지난 8월 대면 조사에서 김 씨가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을 부인하자
특검팀은 김 씨의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수사를 총괄하는 민특검이 유사한 의혹에 휘말리면서 수사의 정당성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이번 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최상병 특검은 수사 외압 등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는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합니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루어지는 소환 조사입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부터 각 부서 지시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번 조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 신문 세 번째 기일도 예정돼 있는데 앞선 기일들처럼 불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출범한 지 3달 반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최정점을 겨눈 겁니다. 특검은 그동안 해병대 관계자부터 국방부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200명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수장이었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수차례 진행된 만큼 이제는 수사 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하나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수사를 다져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따져보를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법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4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이 재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3번째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 등에게 자신의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져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습니다. 부당한 노동 지시를 한 것도 모자라 학교 법인 예산까지 마음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학교 안에서 누군가 검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어린아이가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자신의 손주나 반려견을 돌보게 한다는 의혹이 수개월 전부터 불거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A씨가 교직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적사항만 10개가 넘었습니다. 먼저 A씨는 사립학교에서 차 타고 20분 거리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기 손자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순번을 정해 학교 법인 차량 등으로 이사장 손자 등하교를 챙겼는데 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이런 사적 노무가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에 동행시키거나 교직원에게 자신의 반려견 산책과 배변 처리를 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 구조상 선생님들은 문답도 해봤지만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이사장이 시키면. 이번 감사에서는 이사장 A씨가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썼고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하는 등 학교법인 예산 9천만 원가량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YTN 취재진은 이사장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장 A씨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이던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재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죄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선언하고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0대 아버지가 10대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원곡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10대 딸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등굣길에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운행을 한 70대 통학 차량 기사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비상대책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 동안 8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전국적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3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3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완전히 타고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급락해 오늘 아침에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고 강원 산간엔 첫눈이 내리는 등 계절이 초겨울로 급변할 전망입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계절이 가을에서 초겨울로 급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더 낮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해 강화와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0도 가까이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동해안은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올가을 첫눈이 예고됐습니다. 그 밖의 내륙에서는 첫 설이나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월요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설이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특히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더 내려가며 올가을 최저를 기록하겠고 경기 내륙에서도 체감온도가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등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른 추위가 이번 주 후반까지 더 이어지고 영동 지방에서는 강수가 지속하겠다며 급변하는 날씨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한중을 비롯해 참가국들의 양자회담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을 맞을 준비는 물론 별도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기간을 놓고 여러 추측을 낳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당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각각 한미, 미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중 정상 간 양자회담은
주말인 11월 1일에 열릴 가능성이 큰데 장소는 모두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경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그럼 합니까? 네.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그것도 경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도 참석해야 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서울보다는 경주에서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뿐 아니라 에이펙 회원국 대부분은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양한 나라와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상대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도 많은 나라 정상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담장 안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양자회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에서만 수십 건의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격에 또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경우 국빈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내실 있는 방안이 되도록 예우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들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들이 몰고 올 경제 효과는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던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9,300여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환영의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이들이 몰고 온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2,582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이보다 더 큰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 등 2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7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활성화 등 단기 직접 효과가 3조 3천억 원, 국가 이미지 개선 같은 경제적 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 효과가 4조 1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에이펙 정상회의와 동시에 열리는 최고경영자 회의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국내 주요 총수들은 물론이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등 거물급 경제인들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한 1,700여 명의 거의 전 세계 CEO들이 모이는 또 다른 하나의 또 경제인의 장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사업 협력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끌어온 것이 노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민주당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후반부 주요 정책과 인사 문제 등을 심의할 4중 전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다시 불이 붙은 미중 관세 전쟁 속에 시진핑 1인 장기 집권의 길을 트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말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 당시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 시위 등 내후 외환은 되려 시진핑 집중 통일령도 강화로 귀결됐습니다. 일각에서 예측했던 후계 구도 논의 없이 장기 집권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재확인한 겁니다. 全党全国各族人民要更加紧密地团结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周围，
이른바 4중 전회는 5년 주기 당대회 사이 통상 7차례 열리는 주요 의사결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개막하는 이번 20기 4중 전회는 시진핑 집권 3기 반환점이 지나서야 소집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와 벌이는 관세 전쟁,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난관은 앞서 19기 때와 비슷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먼저 오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기 5개년 경제발전 계획 초안이 상정됩니다. 조직 개편이나 당정군, 고위급 물갈이 인사도 주요 안건입니다. 지난 17일엔 군서열 3위 허웨이둥을 비롯한 장성 9명의 군적과 당적을 박탈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这9人严重违反党的纪律，涉嫌严重职务犯罪，数额特别巨大，性质极为严重，影响极其恶劣。 이번에도 시진핑 후계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사연임 수순에 들어간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경주 에이펙 계획이 미중 정상 간 담판을 앞두고 격화되는 대결 구도가 1인 장기 집권 체제에 재차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 갭 투자 억제가 핵심인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갭 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생깁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 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세부안이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한국회사 주간을 열고 회사 분야 현안을 논의합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한국회사 주간은 국제회사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사 분야 대표 국제행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K푸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관광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건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식 소비는 한식을 넘어 한국인의 일상 속 K푸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지만 정작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리고 일조량 부족까지 겹쳐 작물 곳곳이 물러지고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을 맞아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브로콜리 밭입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 대신 브로콜리를 트랙터가 그대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곳곳이 검게 썩어 상품 가치를 잃자 농민이 결국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수확철 내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물음병이 발생한 것이 원인입니다. 물음병이 발생한 브로콜리입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쑥 들어갈 정도로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을 온갖 정성으로 버텨냈지만 수확철에 쏟아진 비에 농민들의 1년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물 뿌리고 이러면서 겨우 이제 살려서 안착을 시켰는데 수확기 접어들면서 이제 또 잦은 비로 인해서 이제 한 번에 다 망가진 거죠. 월급쟁이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봉이나 마찬가지인데. 인근 배추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살펴보면 잎과 뿌리 곳곳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수차례 방제 작업도 벌여봤지만 잦은 비에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배추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약을 한 이 자리에 8번을 쳤어요. 뭐 좋다는 약은 다 쳤어요. 현재 충북에서만 300여 곳이 넘는 농가에서 배추 물음병 신고가 접수된 상황.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장맛비처럼 쏟아진 가을비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도의 전통주가 첨단 특허 기술과 만나 색다른 맛과 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젊은 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과 물 누룩에 개성인삼을 더한 포천 막걸리입니다.
인삼 특유의 흙냄새는 줄이고 사포닌 추출을 높이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도수 6%의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다음에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술이 산막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수 42도의 이 증류식 소주는 100% 여주쌀과 물, 누룩으로 빚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증류주 숙성 기술을 적용해 1년 넘게 걸리던 숙성 기간을 6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깔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상온에 두셔서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정말 얼음 딱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경기미와 잡곡으로 만든 누룩을 사용한 이 전통주는 올해 경기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국물향과 꽃, 과실향이 어우러져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맛이 좋네요. 일단은 맛있고 그리고 마셔도 너무 부드러워요, 술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도내 28개의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24종의 제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와 경기 주류대상 등 국내 주요 품평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생산하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소비함으로써 농산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맛과 향을 입은 경기 전통주가 우리 양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스턴과 로스앤젤레스를 콕 집어서 내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개최를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두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들이라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현실화 가능성도 적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미국 보스턴에서 경찰차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거리를 점거한 시위대가 던진 폭죽 때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10대 2명이 체포됐습니다. The outside individuals who came into our city to cause disorder and brought dangerous illegal behavior here will be prosecuted.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보스턴 시장부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At least she's intelligent. Some are extremely low IQ. Those bother me more. She's intelligent, but she's radical left.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계속되면 내년 북중미 월드컵의 보스턴 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피파 회장에게 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I feel there's unsafe conditions, I would call Gianni, the head of FIFA, who's phenomenal, and I would say, let's move it to another location. And he would do that.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로 트럼프 정부와 악연이 깊은 진보 성향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2028년 올림픽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You know, we have events that are in different locations for the Olympics. It's based in LA. If I thought LA was not going to be prepared properly, I would move it to another location. 지난달 25일에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를 좌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도시라고 표현하면서 월드컵 본선 경기 취소를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의 안전을 문제 삼지만 선거 때마다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들이 힘을 못 쓰는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With all due respect to current world leaders, football is bigger than them, and football will survive their regime, their government, their slogans.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고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지도 대통령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열흘 전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휴전이 이뤄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협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상황이어서 위태롭던 휴전이 한층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가 다시 포연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투입해 공습을 재개한 겁니다. 모처럼 평화를 되찾던 가자지구 병원은 실려오는 환자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가자 보건부는 일요일 하루 적어도 18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특히 어린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والطفل مؤمن عمره 10 سنين. وين الاتفاق؟ وين ترامب؟ وين الضامنين للاتفاق الهزي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먼저 휴전 합의를 깼다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마스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공격이 3차례 이어지면서 병력 2명이 숨진 데 따른 대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That the Prime Minister held a consultation with the Defense Minister and the heads of the security establishment and instructed them to act forcefully against terrorist targets inside of the Gaza Strip. 여기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 없는 맥락으로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장 해제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하마스에 대해 우리가 무장을 해제시키겠다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무장 해제를 미국이 할 수도 이스라엘이 할 수도 있지만 미군을 투입하진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지상전 투입에 선을 그으면서 하마스 무장 해제 임무는 이스라엘군이 수행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석 강도 사건이 일어나 휴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오전 서너 명의 강도단이 박물관에 침입해서 프랑스 왕실의 보석류를 훔친 뒤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식통은 강도들이 소형 전기톱으로 무장한 채 스쿠터를 타고 나타났으며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서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롤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현지 언론에 불과 7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난당한 보석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케이브가 2루를 지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태그아웃. 또 약간의 저는 타고 보느라고 넘어진 걸 처음에 발견 못했는데요. 3루 갑니다. 3루에 태그가 이루어졌습니다. 화가 나왔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쿠폰 KT 위즈파크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발이 걸렸고 뒤꿈치 쪽이 땅 쪽에 걸려서 일어서지 못했고 미끄러지면서 결국 1루에서 아웃입니다. 혼자 근데 주자는 조수 가능성 일단 나갔고 그러나 공이 있다고 다시 잡아서 넘겨서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동주의 몸상 월요일 아침 출근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6도, 체감온도를 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년 수준을 5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요.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기온이 무려 7도가량 낮습니다. 제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더니 손이 시릴 정도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설악산 서면으로 기온이 영하 0.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파주는 3도, 철원은 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 내륙 지역은 올가을 첫 설이나 첫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예년 수준을 3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8도, 대구는 17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최고 30에서 40m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엔 첫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추위 기세가 한층 강해지면서 중부 내륙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주 후반에 누그러지겠고요. 이번 주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해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의 대부분 지역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